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의 부산입니다. 범죄자가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시민을 잠재적 살인자로 치부하진 않습니다. 이 정신질환자로 인한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조현병 범죄 공포가 확산되면서 대다수의 죄 없는 정신질환자들이 편견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체 장애처럼 정신질환도 장애라는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 차원의 지원, 관리 필요성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부산 친동생의 친누나 살해 사건. 모습지 당하니까 불안하지요. 폭력적으로 사람을 해치고 불을 지르고. 이달인 흉악범죄의 범행 동기 중 하나로 조현병이 지목되면서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신질 환자를 한데 묶어 범죄자로 낙인 찍는 분위기는 우려스럽습니다. 통계를 하나 들어보면 이 정신질 환자 중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0.136%로 전체 인구수 대비 범죄율인 3.93%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 실제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큰 문제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23살 처음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은 강돈수 씨. 발병 17년이 됐지만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정신질환자를 돕는 단체도 이끌고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악착같이 힘들더라도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 늦게 먹고 이렇게 거의 7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몸이 배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나도 이제 내가 받았던 게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조금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내며 정신질환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지만 커져가는 사회적인 편견은 고통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상처는 물론이고 그들이 음지로 파고들수록 증상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그걸 인식을 좀 올바른 걸 가져야지 저희들도 마음을 열어서 편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게 문을 닫아보니까 더 부정적인 생각이 지면서 끄는 것도 문제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좀 더 이게 그 망상인가 그걸 빠져갖고 저 사람이 나를 해칠 것 같아. 실제 정신질환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치료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범죄와 같은 극단적인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미 조현병을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그러나 그 투약이라든지 지속적인 치료는 받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분들이 만약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스스로 좀 약물 관리 꾸준히 하시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나. 무차별적인 편견과 배척 대신 그들이 제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먼저는 정신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이라는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범죄라는 것 때문에 자극적으로 노출이 됐지만 취약계층이라는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충분히 장애를 가지고 있고 돌봄이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고. 하지만 현재 정신질환과 관련한 사회 시스템은 너무나도 허술합니다. 일단 국내 보건복지 분야 예산에서 정신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신재활시설의 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부산의 정신재활시설 수는 13곳인데 환자 수 대비 시설 수를 따져보면 수용 한계치를 훌쩍 넘어선 수준이고 타 지역과 비교해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몰라서든 자율적인 의지든 환자가 퇴원한 뒤 시설로 연계되는 경우도 극히 드뭅니다. 각 구군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직원 1명당 대상 관리자 수가 80명에 달해 제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나 이런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현재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수나 또는 현재의 예산으로는 굉장히 낮은 연차밖에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뒤 정부와 지자체에선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산시도 유관기관들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는 등 6가지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강력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 개입팀을 신설해 야간 및 휴일 응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을 현재 13개소에서 2022년까지 21개소로 8개소 확충하여.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입니다. 행정에서는 땜질식 대처 대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급선무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안 된다는 님비 현상에 의해서 정신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인프라가 그 지역 안에 설립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들도 있는데 사회적인 편견이나 이런 게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신질환 유병률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몸이 아프면 도움을 받듯 마음이 아플 때도 걱정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시민과 정신질환자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금정군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40% 집중된다는 서동 일대. 금정구가 집중적인 홍보 기간을 거쳐 지난 5월 4일부터 이 열흘 동안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는데 이 지역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정구 서동 일대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한 플랜카드와 경고 문구가 눈에 띕니다. 지난 5월 4일부터 금정구에서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는데 열흘이 흐른 지금 어떤 변화가 있는지 동네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무색하게 동네 입구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CCTV 올바른 거 하나 달아서 한 사람만 고발을 당하면은 전혀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아무리 그걸 청소해봐야 또 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곳은 서동 고개에서 이 상습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벌어지는 곳입니다. 이 바닥엔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쌓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금정구에선 이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지만 이 보시는 것처럼 주말이 지나자 동네 곳곳에 무단 투기된 이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금정구는 무단 투기 쓰레기 0%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하루 100리터 20자루씩 나오던 쓰레기가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열흘 동안 미수거된 쓰레기는 100리터짜리 2-3자루 정도 6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행정의 기습 청소 파업이 아닌 3주 동안의 홍보와 계도가 선행된 선제적 미수거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까지 자발적으로 무단 투기 근절에 나서 서동 고갯길은 효과를 봤지만 골목 속의 쓰레기 무단 투기는 여전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도로변에 단속이 심해지자 동네에서 가지고 나오다 슬쩍 동네 안에 투기하는 겁니다. 금정구는 무단 투기가 사라질 때까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을 계획인데 여름이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냄새 많이 나고 벌레 같은 거 생기고 팔이 많이 끓고요. 그렇잖아요. 수거 안 해가지고 가면 어떡해요. 여기 완전히 뭐 쓰레기 뭐 뭐라 할까 뭐 냄새 많이 나고 여름 되면 겨울도 아니고요. 금정구는 고정형 CCTV뿐만 아니라 이동형 CCTV를 10여 대 올해 안에 확충해 골목 속 쓰레기도 뿌리 뽑을 계획입니다. 그 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행정 노하우와 주민들의 그 자정 활동이 겹쳐진다면 그 뒤로는 한 칸 물러난 골목길에 그 지금 무단 투기가 좀 들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CCTV를 일단 고정 배치를 하고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더해진 지자체의 강력한 이러한 단속이 근절되지 않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남 산딸기 공원 문제, 지난 2017년 보도에 드렸는데요. 취재 당시 부산 진구청은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지만 상황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하식 기자입니다. 공원 곳곳이 자풀로 뒤덮였고 체육시설은 훼손됐습니다.
지난 2017년 시남 산딸기 공원의 모습으로 당시 부산진구청은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이후 약속은 지켜졌을까? 계단을 비롯한 공원의 자풀은 여전하고 아예 넝쿨 식물이 목재 펜스를 휘감고 있습니다. 2년 전 상황과 비슷합니다. 통행로 옆 비탈의 흙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목재 계단 기둥 주변 흙도 쓸려 내렸습니다. 토사와 낙엽으로 가득 찬 배수로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풀이 많이 나는데 구청에서 한번 청소해주고 했는데 청소는 안 해주니까 우리가 내가 맨날 뭐 한 번씩 하고 청소를 하면 해놨기만 해놨고 관리를 잘 안 해. 공원 조성 당시 심어놓은 산딸기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 한눈에 봐도 방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 사이가 촘촘해 수확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변에는 거대한 고목이 쓰러져 있고 산딸기 나무와 잡목, 자풀 등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이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마을 어르신 20여 명이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이후 지원이 끊기면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나라 사람 전부 허리 지팡이 짚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할매들 하겠는겨? 못하지. 달시도 안 나오지. 누가 자기 돈 내갖고 달시를 내겠는가? 확인 결과 공원 정비는 1년에 한두 차례가 전부였고 올해는 단 한 차례도 정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에 동 주민하고 같이 이제 정비 계획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제 풀베기를 좀 하고 좀 정리를 할 겁니다. 해당 공원은 정식 공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관리 대상에 마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5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수상이 영예라는 모래축제는 올해도 세계 모래조각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가시면 이 축제를 앞두고 세계 각국의 유명 모래조각 작가들이 이 작품을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한 해운대 해수욕장 대형 캔버스 위에 거대한 모래산이 생겼습니다. 바로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해운대 모래축제를 앞두고 작가들의 모래조각이 한창입니다. 올해는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 7개국 14명의 작가들이 모래조각 작품 속에 음악을 담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에서부터 마이클 잭슨까지 세계 각국의 가수와 악기 등 모두 20개의 모래조각 작품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And the theme this year down at Busan Beach is music. So all of the sculptors are given a certain artist and or a type of music to relay in their artwork. And mine is Michael Jackson.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래조각 작가 2명의 합동 작품은 360도로 볼 수 있는 3D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뮤직이 이렇게 오지 마법사, 그리고 또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이 뭘까, 또 외국 사람들도 여기 많이 오니까요.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의논 끝에 선택한 게 이제 썸웨어 오버 더 레인보우를 선택했고, 그래서 지금 에메랄드 시티를 지금 거의 반 정도 제작했고요. 특히 3D 작품은 360도에서 관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경관들과 함께 더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의 수평성과 맞닿아서 조금 더 작품과 바다가 조금 더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더욱 보기 좋은 것 같고요.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관람객들은 모래로 빚어내는 예술에 감탄을 쏟아냅니다.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갈매기들도 정말 멋지고요. 그리고 모래로 저렇게 큰 모래성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예술의 그런 미를 뽐낼 수 있는 부산의 그런 하나의 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올해 모래축제는 모래조각 작품전에 새로운 콘텐츠를 더했습니다. 메인 작품과 여러 작품에 대해서는 또 음악이 흘러나오거든요. 그 작품을 보시면서 음악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해운대 모래축제 티셔츠와 배지 등 기념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해운대 수욕장 일대 169개 음식점과 카페 등이 함께하는 특별 할인 이벤트도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매년 진화하는 해운대 모래축제. 올해는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부산의 환경 인구가 10년 새 반토막 났습니다.
2030년엔 초등학교 14%, 고등학교 9.5%가 폐교될 것이라는 통계도 발표가 됐습니다. 부산 지역에선 폐교 활용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데요. 폐교 활용 성공 사례로 꼽히는 놀이마루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반죽을 하고 다양한 모양틀로 찍어냅니다. 오븐에 구워진 쿠키를 학생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살려 꾸밉니다. 다른 교실에선 분장을 배우고 운동장에 나와 사진을 찍어봅니다. 다양한 빛을 경험하고 빛을 이용한 색깔 있는 그림자를 만들어보는 빗그림 영상 제작 수업도 눈에 띕니다. 학교에서 공부만 하면은 아무리 꿈을 찾아라 얘기를 하더라도 직접 체험을 하거나 그런 기회가 없다면 자기 적성을 살릴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학교 밖에서 여러 체험들을 하다 보니 학생 수 감소로 폐교한 중앙중학교 자리에 2016년 문을 연 놀이마루. 최고라는 뜻의 순 우리말인 마루와 즐거운 놀이의 합성어인데 이름처럼 학생들과 시민들의 문화, 예술, 놀이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한 50년 전의 학교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한 곳이고 올해만 해도 지금 154개 학교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2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신청을 한 후에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월부터는 밤에도 운동장에 문이 열립니다. 주 야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부산의 중심가에 위치한 놀이마루. 버스킹과 댄스, 스포츠 플래시몹 등 저녁 시간에도 학생과 시민, 예술가들이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난 10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폐교된 초중 고등학교만 18곳. 폐교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놀이마루를 비롯해 기후변화와 과학을 체험하는 공간 등 부산 지역 폐교의 성공적인 변신이 눈길을 끕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는 벌꿀 수확이 한창인 시기입니다. 요즘은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면서 도심에서도 양봉을 하고 벌꿀 수확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꿀 수확 현장에 안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5월, 일벌들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꽃을 찾아 꿀을 채취하고 벌집으로 옮기고 그야말로 쉴 틈이 없습니다. 3만에서 4만 5천여 마리의 일벌들이 약 5일간 꿀을 실어 나르면 꿀이 가득 찬 벌통 하나가 완성됩니다. 꿀을 수확하는 손길도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꽃은 한 일주일 피우고 아카시아 피고 지고 그 사이에서 한 2번 정도 채밀할 수 있지요. 조심스럽게 벌집을 하나 들어올린 뒤 벌들을 쓸어내자 꿀이 꽉 찬 벌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부산 도심과 인접해 있는 양봉장. 이맘때가 되면 이곳에서는 이 50여 개의 벌통에서 이 540리터가량의 벌꿀을 수확합니다. 달콤하고 진한 꿀을 맛보기 위해선 채밀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벌집을 채밀기에 넣고 돌리면 노란 벌꿀이 흘러나옵니다. 이건 아카시아에서 나온 꿀입니다. 일벌들의 고마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후와 환경 변화는 일벌의 생존은 물론 꿀 수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봄꽃이 빨리 피면서 꿀을 따는 시기가 짧아졌고 꿀벌을 죽이는 외래종 말벌도 큰 위협입니다. 말벌이 나오기 시작하면 벌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꿀벌이 말벌이 먹입니다. 말벌 잡는 포획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100% 효과적이지 못해서 손으로 어차피 지켜야 되니까 손으로 잡습니다. 꿀벌 감소와 꿀 수확량 감소는 농민들의 소득원 감소에 더해 생태계 파괴와도 직결됩니다. 양봉산업은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도 여겨지면서 최근 육성 법안이 제정돼 국가적인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 양봉 활성화를 위해 양봉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 공무직원이 한 교사에게 지속적인 갑질을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무직원과 학부모 단체 등은 부산시 교육청에 실질적인 갑질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16일 부산시 교육청으로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 직원이 교사의 갑질을 견디기 힘들다며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교사가 인쇄질도 선생이냐, 보조를 선생님이라 불러야 하냐 등 밥 먹는 시간에도 갑질 행위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숨도 못 쉬어서 너무나 온통하고 분하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무대형 무관심, 그냥 뭐 지 알아서 해결되겠지. 이래 뭐 나는 방치해놓고 사람을 갖다가. 학교에선 가해 교사와 피해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등을 돌려 앉게 하는 것 외엔 신고 한 달이 지나도록 어떠한 보호 조치 없이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교육 공무직원과 학부모 단체 등은 부산시 교육청에 현실적인 갑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세부적으로 그럼 피해 대책을 누가 어떻게 언제 조치해야 되는지 이런 여부들이 없다 보니까 서로 떠넘기기가 급급한 거죠. 학교는 교육청에 어떻게 바라고 있고 교육청은 또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니.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학교 현장의 갑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529명의 응답자 중 400여 명은 학교에서의 갑질이 매우 심각하다 혹은 약간 심각하다고 응답해 대다수의 직원들이 갑질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갑질을 느낀 계기에 대한 질문엔 65%가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갑질은 사적 지시와 부당 지시, 과도한 업무 지시 등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또 휴가 등의 사용 제한도 20%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갑질 논란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선생님을 보고 배우는데 선생님의 그러한 배움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좀 잘못된 오히려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닌가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빠른 해결을 위한 조사를 현재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내 수직적 갑질 문화가 여전하다는 학교 비정규직 선생님들의 호소가 스승의 날 씁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방 하천의 수영강이 올해 안에 국가 하천으로 승격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영강을 비롯해 김해 화포천 등 전국 지방 하천 15곳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도심지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한 이후 기초단체들이 주요 지방 하천에 대한 승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가 하천이 되면 정부가 하천 정비와 개선 계획을 세우고 해당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하천 정비와 관리가 이뤄져 홍수 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하천 환경도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 YMCA 시민권익센터가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 달 동안 사체 피해자를 돕는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합니다. 20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서면 NC백화점 앞에서 첫 상담을 진행하며 이후 부산 10개 이상 상담 기관과 협력해 정해진 상담일에 현직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YMCA 16층 시민권익센터에서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이 이뤄집니다. 부산 YMCA는 상담 이후 법적 기준 이유를 초과한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 반환이나 채무 부존재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불법 추심 행위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슈 토크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부산의 버스 노사가 지난 15일 새벽 밤샘 협상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뤘습니다. 예고됐던 파업은 철회됐지만 전국 버스 노조의 갈등을 계기로 각종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임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이 현 사태를 짚어보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대학교 드론교통공학과 최영원 교수,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안일규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우선
버스 파업을 둘러싸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참 노사 간 참 많은 갈등이 있었고 예. 또 협의가 있었을 겁니다. 네네. 진통을 통해서 이번 새벽 5시쯤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부산 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번 노사 갈등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부터 우선 좀 짚어주시죠. 우선 시민들이 굉장히 마음을 졸였죠. 그죠? 버스 수단이 이래 정차되고 나면 저희 굉장히 접근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원래 지자체에서 허가받고 있는 노선버스는요. 근로기준법상 이제 특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례업종은 특별히 그 직종은 우리가 보호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작년에 우리가 이제 버스 운전기사들의 아주 많은 시간에 운전하는 데서 가로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2월에 52시간 도입을 버스에도 적용시키자는 그런 법이 했습니다. 네. 사실 그 당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2시간 적용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임금 인상으로밖에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버스 기사들의 요구 조건은 지금의 근무 조건에서 월급이 더 낮아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월급이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한 360만 원 이렇게 받는 수준을 320만 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수준에 대해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이미 정부나 지자체도 예고하고 있었는데 준비할 시간이 한 1년 있었는데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돌아왔고요. 지방자치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다수를 이렇게 전담하고 있는 버스업계가 그거를 돈을 인상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지자체에 손을 벌려야 되고요. 또 지자체는 막대한 그런 정부 재정 지원금을 이렇게 주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버스 요금 인상에까지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버스 요금 인상은 아직은 없다 하지만은 앞에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에서 참 총파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파업 갈등을 계기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팀장님께서는 이 주 52시간 근무 그리고 버스 파업 대란 노사 갈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특례업종 그러니까 이제 주 52시간 근무에 예외적으로 예외 업계였던 이제 버스 업계가 이제 풀리는 것은 이미 예견된 사실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늦게 와서 사실은 그렇게 뒤늦은 시점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올 7월부터 이제 적용이기 때문에 네. 그 기준에서 살펴보자면 300인 이상 사업장을 가진 부산 시내버스 업체는 33곳 중에 3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0개 업체는 내년 1월부터 적용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어찌 보면 시간이 좀 더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적정한 직원 근무 인력이라든가 적정한 임금 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작스럽게 7월에 맞춰 특정 3개 업체의 타겟에 맞춰서 따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좀 남고요. 네. 특히나 이번 그 과정에서의 문제는 그 노사 간의 협상을 재정 지원은 시가, 부담은 모두 시가 한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어찌 보면 나중에 얘기할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부산 잔호련이라고 하는데 부산시 대표적인 이 버스 업체 노조에서 받은 성과물로 보자면 그렇게 좋은 성과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임금 인상이 3.5%였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받은 게 3.9%입니다. 네. 그리고 시프트 근무가 또 있는데 시프트 근무라는 게 오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1인 1차 근무가 아니고 원래 1인이 한 대당 2명이 근무를 합니다. 오전 오후 교대로. 예. 근데 이건 한 해 운전을 다른 사람이 한다. 한 해 운전을 빼주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점 몇 명이 이제 근무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시프트의 도입은 주 52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 한 거지. 그렇게 이게 굳이 혁신적인 내용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부산 시민 전체를 볼모 삼아서 파업을 결의할 정도의 내용의 결과물은 전혀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 파업 결과물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파업이 예고됐던 당일 새벽에 합의점을 도출을 했습니다. 극적인 타결을 이끌어낸 만큼 그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부산 버스 노동조합 신민용 정책기획국장과 전화 연결 통해서 협상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지역 버스 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 신민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노사 양측의 양보를 통해서 좀 결과물이 이뤄졌죠. 시민들의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 노사 간 합의점을 찾아냈는데 이 최종 협상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노사가 모두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임금 3.9% 인상과 주 52시간 연장 근로시간 제한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프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리고 또 야간 근무자들 독립후생으로 야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임금을 타결했습니다. 예. 오랜 시간 끝에 이뤄낸 협상인 만큼 의미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좀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추가 협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급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골격만 합의를 하고 내부에서 이제 시행되는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또 적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부산시 전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노사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들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은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그 유효기간을 가지다 보면은 관련 법규가 개정돼 가지고 단체 협약에 이 개정돼야 될 부분들이 채 개정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조문으로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 법규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니까 추후에 협상하는 부분들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버스 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님까지 전화 연결 좀 해봤습니다. 이 버스 기사들의 임금 인상이 좀 결정함에 따라서 향후 버스 요금 또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까 교수님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현재 2013년에 1,080원이었거든요. 그걸 1,200원으로 올렸습니다. 6년 지났습니다. 부산시 요금 인상이 당장 세금 추가 투입이나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용자 부담을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이 타는 버스 요금을 일부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부산시가 중공제를 도입된 것이 버스계 적자분을 보전하려고 시행한 건 절대 아닙니다. 시민들의 접근성, 가까이 한 접근성을 향상, 그리고 교통 서비스 질적인 향상 이런 거로 해서 중공제를 이렇게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금 인상으로 이렇게 자꾸 연결되고 또 버스 요금 인상으로 했는데 다만 이때까지는 버스께서 요금 인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또 부산의 버스계는 또 저희들 칭찬하게 된다면 파업을 거의 잘 안 한 지자체입니다. 많이 지자체에 도움을 줬고요. 시민들한테도 많이 했고 준법 운행은 한두 번 했지만은 전면적인 파업은 가지는 않았습니다. 요번에 이런 분야에서도 버스계 노동조합은 굉장한 심적 압박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만은 자기들도 지금의 버스계하고 그리고 부산시에서 이렇게 아무리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버스 요금은 당장 인상이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벌써 경기도에서 200원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쇄 반응으로 각 지자체 전부 다 요금 인상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곧 우리가 우려하는 우리 서민들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보면 버스의 표준 운송 원가량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 한 대당 표준 운송 원가는 하루에 68만 189원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52시간이 적용되면 2,483명의 인력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 임금률도 4, 5번 기준을 더 감안해야 되고요. 그러면 운송원가의 70% 차지하는 이제 이 인건비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현재 지금 아직은 감만 중이다 하지만은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공정위가 맨 처음 시작할 때
313억 정도 부담을 해서 중공제 지자체에서 부담을 했는데 네. 작년에 1,130억이 했습니다. 약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 지자체가 무한정 지원할 수 없고 요금 인상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뭐 정부가 이제 현재 지자체의 권한인 이 일반 광역버스 업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로 옮기고 이제 준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분께서도 이제 준공영제에 대한 언급은 좀 앞서 해주셨는데요. 우선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준공영제의 기본 개념은 이제 버스가 사실 시장의 논리로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공성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사실 정부가 지자체죠. 부산시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네. 문제는 지금까지 재정지원금은 계속 높아져 오면서 2013년 기준에 그 전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21.8%였습니다. 근데 2018년에 19.3%로 떨어지고 있고 네. 반면 같은 기간 재정지원금은 1,334억에서 이제 지금 2019년 올해 예산 기준으로 거의 지금 확보된 예산이 1,300억이고 이제 이번에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 다 반영을 했을 때는 지금 1,600에서 1,800억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에 준공영제가 도입이 시작돼서 2008년에 762억으로 시작했던 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한 2.5배 이상 늘어난 부분이라서 네. 정부의 실패, 그러니까 지자체의 실패도 같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버스 준공영제의 성패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지금 남기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실제 부산시의 준공영제는 좀 준공영제 안에서의 그 역할이 좀 부산시의 역할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노사 재정 지원을 하는 이제 부산시가 네. 협상에 전혀 못 들어가고 노사 간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재정 지원만 결정을 하는 부산시의 현 구조화에서는 굉장히 좀 이 부분이 준공영제가 좀 굉장히 미흡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뭐 정부와 여당에서 이 준공영제 확대에 나서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준공영제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표준 운송 원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이거 사실은 표준 운송 원가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거든요. 네. 버스업체들이 예전부터 적자가 많이 나다 보니까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도입이 이제 준공영제거든요. 그런데 모자란 부분을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도덕적 해이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적자 노선을 운행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에 거의 안 나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작년 한 버스업체는 사장이 친인척을 이렇게 유령 직원으로 이어서 1년간 한 32억 정도 이렇게 횡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전부 다 표준 운송원가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표준 운송원가를 우리 교통 전문가나 여러 가지 시에서나 전문가들이 이렇게 검토를 한대요. 이 검토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일일이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항목들을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표준 원가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시민단체에서도 이 분야에 많이 관여해서 지적을 많이 하고 합니다. 다만 이제 버스 업체에 이제 이런 방만한 경영하는 업체도 있지만 또 건실하게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잡아서 이렇게 우리가 버스계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요. 또 근로자들도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경우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고요. 다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준공영제 도입 목적이 대중교통 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승객 환승 예성 향상 그리고 대시민 서비스 질적 향상이라는 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사들이 근무 여건이 좋아지면 채용 비리도 이제 이렇게 좀 없어지거든요. 다만 예전에는 채용 비리가 좀 있었습니다. 버스께서 직접 버스 기사를 채용하면서 비리가 있어서 2년 전부터 지금 버스 운송조합에서 일괄적으로 버스를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투명해지고요. 또 부산시에서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준공영제 도입 취지를 우리 지자체도 그렇지만은 버스업계 그리고 버스 노조 여러 이런 분들이 좀 더 공감대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도 이제 뭐 비리가 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버스 회사 경영진 비리로 인해서 이제 이 버스 준공연제에 대한 이 반대 여론이 있단 말이죠. 이 시내버스 준공연제 출범 10년을 넘긴 부산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이 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앞에서도 언급을 했고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채용 비리 그리고 이제 경영상의 비리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사실은 지난 12년간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부산시가 제대로 관리 못한 부분은 이제 정부의 실패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부산 준공영제 10년의 역사는 준공영제 관리 주체인 부산시가 제대로 관리 못한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네. 이제 사실은 여기에 뭐 더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부산시에 보면 이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침에 보면 이제 버스 회사로부터 카드 수익금, 현금 수익금 이런 거를 수익금 통합정산 시스템과 수익금 공동관리 계정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사실 있습니다. 365일 부산시는 그게 지침상 오후 2시, 오후 4시 이렇게 딱딱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지난 12년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지 않다 보니까 노선배 수익금에 대해서도 관리가 안 됐고 이제 노선배 운행 행태에서 가장 중요한 운행 횟수, 배차 간격 이런 부분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매년 재정지원금을 하는데 이 부분을 보조금의 성격으로 그동안 인정을 부산시가 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이 부분을 보조금 성격으로 인정을 하고 시의 감사관실에서 집중 감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원은 있었는데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산시가 이 준공영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제로 민간 전문가 2분이 들어와서 실제로 그 감사 작업을 하셨거든요.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런 지적 사항에도 나오지만 근본적으로 표준 운송원가에 뭐가 표준 운송가에 들어와야 되고 뭐가 표준 운송가에서 들어오면 안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구분조차 사실은 제대로 안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도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 과정을 통해서 되어야 이제 부산 시내버스가 정말 부산 시민의 발로서 투명한 재정 지원 그리고 합리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부산시를 포함해서 전국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긴 한데요. 네. 결국에는 이런 파업 대란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준공영제가 뭐 이번 문제의 해답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향후 어떤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할지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11년 전에 준공영제 도입을 해서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재 부산에 33개 버스 업체가 있는데 그중 부실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업체는 가감히 정리하고 새롭게 대형화시켜서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부채를 일단 떨고 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장 논리 좀 맡기자. 버스계에서 경쟁력이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하도록 하자 하는 여러 가지 있었고 시민단체들도 많은 그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준공영제 도입이 11년 지났습니다. 네.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같이 이미 도입된 준공영제를 현재 지금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우리 표준 운송원가라든지 그다음에 방망한 경영 뭐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더 강화돼야 되겠죠. 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그 준공영제를 모두가 다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저희 전문가들도 그런 데에 대한 것을 많이 인지시킬 필요가 있고요. 부산시에서도 가감한 의견 수렴 그리고 지적되는 부분들은 아주 수용을 잘해서 버스계에 탁 트는 그런 의사소통 그리고 노조 측과도 정말로 부산시를 살리는 준공영제를 하는 길을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의 과제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요. 네.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두 분도 자리에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